자,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요? 시험 안 보신 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풀이 해드릴게요. 다음부터 시험을 꼭 보셔가지고 합격률에 일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문제 어떤 유형이 나왔나 한번 쭉 보도록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기본 문제가 있고요. 기본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관연도에서 충분히 출제가 됐고요. 관연도에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됐고, 모든 기본서에 있는 문제예요. 기본서에. 기본 문제예요. 보통 200문제가 넘지는 않아요. 얘는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는 뭐냐면요,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를 때,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기본 문제를 가지고 응용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구라빨로 부지런히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좀 나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응용 문제가 뭐냐라면은 제가 이렇게 세모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제가 X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럼 1교시 볼게요. 필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솔직히 응용 문제의 범위지만요, 관연도에 출제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기본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종 접지선 굵기 산정 기준,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 자기 코일에 10연자속이 인가될 때 유도기 전용 설명하시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마 문제 버리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과도전류예요. 이거 엄청 제가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나올 만한 문제고 중요해서요. 근데 막상 이제 이게 회로율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 풀자고 하고 하니까 아무도 못 풀더라고요.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왜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범위. 분명히 쉬운 줄 많이 출제는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289조에 이제 저하 목내 직류 전개 설비의 시설 기준이에요. 시설 기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직류 전개 설비 하니까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직류 전개 설비의 접지는 출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축전지의 충전 방식을 초기 충전과 사용 중 충전 방식으로 쓰시오라는 건데, 이 같으면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본 거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K팩터예요. K팩터는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구조파에서 좀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의 희생양극법이에요. 얘도 뭐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교류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거 표설 방법. 뭐 실무에서는 많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관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모 정도. 자, 그 다음 10번에 소방, 부하, 겸용발전기 용량 산정 시 적용 수용률 기준이에요. 얘도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강의 때 언급은 좀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요. 3구조파 전류가 영산 전류가 되는 이유. 이 문제는 어려운 거에 쉬운 거예요. 뭐 한두 줄은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과부하 운전이 가능한 조건. 얘는 많이 모든 기본서에 있고요. 관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13번 파스앤과 패닝의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됐고 전등에서의 가장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볼게요. 기본 문제가 몇 문제나 출제됐나라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1교시 같은 경우는요, 기본 문제에서 6문제, 6개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쉽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4개 이하 됐다, 그럼 많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거의 공부하는 책은 같고 공부하는 방향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1교시는 비교적 쉬웠다라는 표현을 받고요. 자, 2교시 보시면요. 처음부터 너무 쉬워요.
중성점 직접 접지 전류와 비접지 전류의 지락 보호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거니까 뭐 거의 뭐 기본 문제가 아니라 기초 문제죠. 100문제 선에 들어가는 기초 문제고요. 변류기 CT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문제고요. 전력 콘덴서 내부 고장 보호 방식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출제된 문제고요. 4번에요. 해상 풍력 발전의 내부 전력, 외부 전력막 구분하시오라는 건데 실제로 출제된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사 감리 실무에서 수행 지침 때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관연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히 버렸지. 6번에요. 삼상 유전동기 사극해서 축토크, 기계적 전력, 궁극 전력, 회전자 동선, 입력 전력 효율. 기사 공부 때 전력공학 잘하신 분 한번 풀어볼만 했지만은 안 하신 분은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거 푸셨어요? 그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많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교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가서 얘를 구라치든지 얘를 구라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찾겠죠. 그러면은 이 교시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기본 문제 두 문제에 따르면은 어렵다라는 표현이 좀 맞고요. 왜냐면은 이거 두 개 잡고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코너에 좀 몰리죠. 어느 정도 좀 뭐가 있어야 구라를 치지 아무것도 없이 구라치기 좀 힘들죠. 이 상태였고요. 자, 3교시 한번 볼게요. 케이블의 충전 전류 발생 원인, 영향 대책. 이거 같으면 발송 배전은 기본 문제가 맞아요. 건축 전기에서는 기본 문제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지용 개개용 변압기 고려사항 설명하고 설치 개수와 영상 전화 관계 설명하시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좀 좀 어려웠어요.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영상 전화 관계 해보려니까 비교적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인 3번에요. 장려하기 위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설명하시오. 한시적 도입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 같은 거, 에너지 쪽의 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좀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기본 문제 범위 좀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진 위험 장소. 그냥 그렇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방폭했으면 좀 쉬울 건데 분진해버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분진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5번에요. 최근 지진이에요. 지진 해놓으셔야 됩니다. 더 나옵니다. 꼭 해놓으시고요. 지진은 가장 기본 문제고요. 6번에요. VVF, VVCF. 얘 뭐 기본 문제고요. 그러면은 3교시도 볼게요. 가장 기본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두 문제 있죠. 중간 문제가 하나, 둘, 셋. 거의 대부분 분들이 어떤 문제를 잡았냐면요. 이건 100% 다 잡았어요. 맞죠? 네, 100%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들어가신 분은 이거 셋 중에 좀 골랐어야 되는데 이걸 준비 안 했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3번 문제를 정리했냐 안 했냐 거기서 좀 당락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교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게 맞고요. 자, 4교시 볼게요. 4교시. 갑자기 또 답답해져요. 1번 문제가 뭐예요? 지존 케이블 고장점 추리 추정 방법이에요. 이거 또 발송 배전가의 기본 문제지 건축 중에서 기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의 야간 조명이에요. 우리 야간에 골프장 갈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골프장 한 번도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야간에는 뭐 하고 있어요? 건축 전기 설비기사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버려도 무방해요. 근데 비벼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3번 보니까요.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의 기준인데 한전 개통 예상시에서 한전 기준, 개통연계 기준수라는 건데요. 얘는 하셨어야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비상 전압, 비정상 주파수, 비정상 전압, 비정상 주파수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쓸 때가 어디 있냐면 이상 전압 나올 때, 순간 전압 나올 때 주파수는 고품질력 같은 데 쓸 수 있으니까 좀 해놓으라고 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25점짜리를 비빌라니까 좀 어려울 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이거 푸셨나요? 푸셨나요? 맞는 것 같아요? 임피던스로밖에 대충 풀긴 했는데 답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붙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같으면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 만한. 자, 그 다음에 5번 특별 저전압 60364에서 우리 직접 접촉부 간접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푸신 분 이거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소방용 비상전원 수연 설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못 풀어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그럼 볼게요. 또 4교시 몇 개 됐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 세 개. 만약에 이거 났으면 두 개죠. 보시면은 세 문제 정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았으면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셋 중에 하나를 잡아야 하잖아요. 이것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잡아야 하잖아요. 얘는 지금 기준을 써야 하잖아요. 기준 써야 하잖아요. 그건 좀 이제 버리신 분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전기랑 좀 관계가 멀잖아. 얘 버리고 구라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조명이잖아. 한번 계획이라도 수평면조라도 수직면조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교시는 비교적 여기보다는 뭐 중간 정도. 그래서 이번 시험 116회 같은 경우는 1교시에서 비교적 쉽다라고 시작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2교시에서 갑자기 쉽다라고 갔다가 어렵다 중간 정도로 끝낸 시험 문제예요. 그래도 비교적 저번 시험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난이도를 제대로 좀 했죠. 가장 적당하게 기본 문제를 적당히 섞으면서 신규 문제 적당히 섞었고 응용 문제 적당히 섞은. 그다음에 이런 문제 같으면 아주 쇼킹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좀 보시고요. 자, 1교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는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피레기의 변압기를 가까이 설치되는 이유라는 건데요. 이거 문제 보니까 좀 이상해요. 지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피레기에 대해서 피레기는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 다음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한번 줬고요. 다시 또 문제를 줬어요. 설치 목적? 피레기 피부기의 거리.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지금 소가라고 나온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지문을 주면서 다시 또 소제목이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뭘 쓰라는 거예요. 피레기 설치 목적을 뭘로 해요? 왜 가깝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피레기와 피보호 기관의 거리는 왜 가까워야 되는지 이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우리 이 공식 한번 볼게요. 교재 있는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요. 교재 있는 공식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송기령 교수님 그 송전공학 송전 설비에 있는 공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그냥 다 빼고 L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죠.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그냥 한 줄로 쭉 들어온다고 보죠.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낙뢰가 쳐서요. 서지판이 들어오다 보면요. 이 피레기와 이 변압기의 이 간의 거리가 얼마냐를 뭘로 나타내면 이 L로 나타내요. L이고요. 그러면은 이 변압기에 걸리는 단자의 전압이 얼마냐? 단자 전압이 E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의 보호 레벨, 즉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E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는 뭐냐면요. 뇌서지의 진행 속도예요. 즉 얘가 빨리 들어오면요.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해요?
피레기의 단자의 전위가 작아지겠죠. 클수록 작아지겠고요. 이격거리는 어떻게 해요? 클수록 뭐가요? 변압기에 걸리는 단자점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뇌서지의 파도 준도예요. 이 파도 준도가 클수록 변압기의 단자 전압이 커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순히 보면요, 이걸로 보면 돼요. 이놈이 핵심이죠. 거리죠. 이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해요? 변압기의 단전함이 작아진다는 건데 차이가 많이 커요. 왜 큰가 간단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파형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요, 낙뢰 파형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현상이냐면요, 여기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방전을 시작하는 거죠. 방전 시작하는데 이 파형이요, 먼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임피던스가 있네 하고 다시 반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이게 정반사라고 하고요. 피레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또 구반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복 진동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자들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냐?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수돗물이 펌프를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압력을 피스톤으로 딱 밀었어요. 여기 다 물이에요. 다 물. 여기 막혀 있고 여기 다 물이에요. 압력을 연결하면은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탁 밀자마자 앞에 놈이 튀어나가는 거죠. 다시 또요. 이쪽에서 또 밀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밀면은 일로 또 오는 거죠.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왕복 진동이라는 것은 그냥 전자들 사이에 어차피 파준도가 크잖아요. 큰 파형이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피레기의 보호 레벨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한 전압이겠죠. 제한 전압. 그래서 단자 전압은 제한 전압을 가장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S 파도 준도, 그 다음에 거리에 비례를 하고 뭐예요? 예, 뇌서지의 진행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만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깝게 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예. 자, 그 다음 2번 문제예요. 내성 규정에 따라서 이종 접지선 굵기를 산정하는 기준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어려워요. 이거 쓰신 분은 극히 좀 이제 원리를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을 다 썼다는 것은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대부분 뭐 썼을까요? 간연도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냥 접지선 굵기, 뭐 피레기니, 3종 접지니 그렇게 좀 갔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와, 많이 아까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헷갈려냐면 여기서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시변자석. 이렇게 썼을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자속의 변화. 그렇죠. 자속 변화 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dt분의 d파이에서 우리가 전자 요도 현상, 그 다음에 뭐 인덕턴스 해가지고 썼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많이 시변자속이니까 자기하기네, 이 자기하기네 어렵네 하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깝죠. 그래서 좀 많이 아깝다. 설명드리면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유도기 전력 자석을 보면은 우리가 시간의 변화량분에 어떻게 해요? 자석의 변화량하고 n이죠. 마이너스는 무슨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이죠. 뭐 변압기니까 상호유도 볼까요? 상호유도의 기전력은 dt분의 뭐죠? di1이 되겠죠. di1.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죠? 예,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넣고요. 마이너스 넣고요. 와, 아깝죠? 근데 참 잘 주긴 줬어요. 자기 회로의 포와 누설자석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친절하게 주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시변자속이라는 말 때문에 쓸 수 있는데도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과도전류가 얼마네요? 과도전류가. 이런 걸 저한테 풀어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푸냐면은 정말 흐르이론을 앞에서부터 개념적으로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은 좀 해보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RL 직렬, RL 병렬, RC 직렬, RC 병렬, RLC 직렬, RLC 병렬 이거 몇 가지죠? 6가지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 정도. 갑자기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요? 좀 답답해지죠. 그래서 그게 쉬운 과도현상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과도현상을 이해하신 분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문제 볼게요. 5번째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 판단교준에 289조의 저압 옥내 직류전기 설비의 시설기준 설명하시오라는 거. 이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를 제가 느꼈냐면요. 출제위원들이 전기를 할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고 출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감동 있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문제 안 봤으면은 우리는 이 직류에도 접지가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더니요. 저는 이게 판단 기준에 직류 접지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넘어가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보니까요. 자, 옥내 직류 전기 설비는 전로의 보호장치 확실한 도장 확보, 이상전압, 대지전압 억제를 위해서 잘 볼게요. 직류 이선식의 임의 한 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까짓 거 하나만 일단 접지해라. 그 다음 변환장치의 직류 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에 뭘 하라고요? 접지하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상 이선식 경우 다만 직류 이선식 같은 경우는 제외해도 된다. 뭔 내용이냐 보니까요. 사용전압이 60V 이하예요. 안전전압이죠. 자, 그 다음에 접지 검출을 설치하고 특정 구역 내 산업용 기기고기에만 공급하는 경우 23조 규정에서 교류계통이 공급받은 정류계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그러니까 1차 측에서 적당하게 접지를 했으면 2차 측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최대 전류가 30mA 이하의 직류화재 경보기를 설치했을 경우 그래서 여기는 제외도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 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해요. 네. 일단 판단 기준에 옥내 직류 설비 접지를 하는구나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도 이제 접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류 사용이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한번 쭉 보시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즉 직류 전기 설비 접지를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감지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요? 음도체, 마이너스를 접지하는 게 낫겠죠. 단 또 마이너스를 접지하는 경우 저압 직류 전기 설비의 전기 부식 방지. 마이너스에서 전하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식 방지에 의해서 부식을 방지된다. 획기적인 내용. 이거 나중에 어디서 쓰면 돼요? 우리 음극방진 같은 데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우리 인버터 같은데 아니면은 기타 그 직류 쓰는데 좀 보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암 통합접 되는 경우는 쭉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요. 초기 충전과 사용 중 충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 충전, 세력 충전, 급속 충전 하신 분들은 갑자기 초기 충전과 사용 중 충전 방식 나와서 많이 헷갈렸겠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구라를 열심히 쳤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K팩터예요. 상당히 K팩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제 문제 보면서 상당히 이 실무 유지의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뭘 좀 보이시냐면요. 고조파가 우리 전기 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그냥 오동작과 과열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오동작은 뭐냐면 눈에 보여요. 에러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열이에요. 이걸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전격 용량의 정의예요. 전격 전류 먼저 볼까요? 전격 전류 정의는 뭐냐면요.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온도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전류가 전격 전류고요. 전격 용량의 정의는 뭐냐면요.
전기역 전압, 전기역 전류, 전기역 주파수에서 온도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전기역 용량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750kV짜리 변압기인데 온도가 90도 같대요. 부하율은 40%래요. 몰드 변압기래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어딘 거 확인하면 돼요. 이 메이커 카탈로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메이커 카탈로그 옛날 건 없거든요. 그 메이커 요청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부하율이 40%인데 어떻게 90도가 올라갈까요? 좀 신기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원인이 뭐예요? 다 그냥 고주파예요. 즉 고주파 때문에 변압기가 과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하율은 줄여버려야 의미가 좀 줄겠죠. 근데 40%면 적당하잖아요. 적당하도 뭐 아주 적당하잖아요. 온도를 내려야 돼요. 온도를 어떻게 내릴까요? 에어컨을 켜놓든지 아니면 강제 팬을 급기하든지, 그렇죠? 이런 데다가 고주파 필터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싸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히 좀 고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온도. 근데 변압기를 제작 시에 이 고주파에 대한 어떤 과열 현상을 미리 발견해서 영향이 있냐 없냐를 나타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K팩터라고 해요. 1, 13, 20, 30.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 많이 쓰는 건 보통 이제 13 정도 쓰는데 나머지 너무 비싸요.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어떤 대응 능력 수치다. 네. 자, 라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희생양극법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량을 보면 25점짜리인데 10점짜리가 나왔어요. 희생양극법. 말 그대로 양극이 희생하자라는 거예요. 금속이에요. 금속은요, 토양 속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금속을 모아가지고 이게 제조를 해놨기 때문에요. 토양보다 전이가 항상 높아요. 토양보다 전이가 항상 높으면요, 배관이 고전위가 되고요, 토양이 저전위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고전위에서 저전위는 어떻게 해요? 이 이온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얘가 푸석푸석해지면서 부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배관 탱크의 금속보다 더 고전위 금속을 설치해서 이렇게 전원으로 연결해 놓자. 이제 반대로 됐어요. 내가 고전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전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식의 전자들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나 대신 희석해서 부식하고요. 얘는 퍼석퍼석해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가 돼요? 코팅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우리 도금이잖아, 도금. 이게 도금의 원리예요. 얘는 어떻게 시간 되면은 이제 교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식업체들이 국내 한 3-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 금속 봤더니요,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을 많이 쓰냐면은 이온은 많이 나가는데 자기는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특수 금속을 많이 써요. 네. 그 다음에 이걸로 썼는데 문제는 이제 배관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보통 한 5m 묻었다 라고 하면 이 배관들이 많아지면은 이 방식 전류를 계산해요.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한 200m 반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 홀이 있어요. 홀로 뭐 하냐면요, 금속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교체 줄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교체 줄 수 있게 점검구가 있어요. 200m 설치했는데 문제는 방식 전류 계산해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더라. 20m 반에 설치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뭘 설치하냐? 여기에 강제적으로 전원장치 설치해가지고 강제로 부식을 방지해줘. 이게 외부 전원법이죠. 그래서 얘는 전기 설비가 안 들어가고 조금 구조가 간단한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은 대용량 배관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거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25점짜리는 10점짜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죠.
교류 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설치한다. 포설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재밌는 내용 같아요. 즉 뭐가 있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선을 200스퀘어 달아야 돼요. 200스퀘어를 해야 돼. 2000스퀘어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잡았다. 1000스퀘어 설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1000스퀘어짜리 전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우린 뭘로 가냐면은 부수닥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도저히 이 경로를 보니까 이거 설치할 수 자체가 없어요. 부수닥 들어가서 시공 자체를 못해요. 계속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내에서 배관의 라운딩 작업이 가능한 스퀘어가 얼마냐면 딱 240 스퀘어 정도예요. 이 이상 넘어가려면 꺾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면 반경을 많이 잡아주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40개소가 어떻게 해요? 4조 또는 5조 포설해요. 이 말이 뭐냐면 R, S, T 전선이라면요. 얘를 몇 조요? 4조에서 5조, 또 4조, 또 4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을 잡아준다는 거죠. 한 상에. 그럴 때 어떻게 포설하냐라는 게 문제예요. 왜요? 그냥 포설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니까 교류에서는요. 신기하게 케이블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질 수도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뭐죠? 표피 효과 또는요. 근접 효과라는 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선을 다 쓰지를 못해요. 전류가 표피로 몰린다든지 근접하면은 바깥으로 몰린다든지 안쪽으로 몰린다 이런 현상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는 표피 효과 근접 효과가 없도록 상호 배치를 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ST가 있으면 3조 포설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조가 있으면요. 3조가 아니라 2조예요. 좀 이름이 좀 잘못 붙은 것 같아요. 자, 2조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RR 넣고 SS 넣고 TT 넣고. 만약에 4조예요. 4조. 4조인데 2단 포설 가보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예, 표피 효과니 근접 효과에 대해서 전선의 어떤 특별한 효과들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포설한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가다가 또 뭐 해요? 한번 3km가 넘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또? 연가라고 하죠, 연가.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 보고 그냥 옛날에는 뭐 저도 이제 한마디도 못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짬밥이 좀 돼가서 한마디씩 해요.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준공시에 토방부화를 다 걸어놓고요. 비상발전기를 돌려봤어요. 근데 문제는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갔어요.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라고 보니까 왜 안 들어왔나라고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별을 해가지고 이제 소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전기에서 계산한 비상발전기 용량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 따라라 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소방부와 전용발전기예요. 그러면은 전기에서 쓰는 정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소방용 발전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2대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 대 놓기도 힘들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방부와 겸용발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전 시 부하 리스트를요. 쭉 해요. 그 다음에 화재 시 부하 리스트를요. 쭉 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지하에 비상조명을 좀 더 넣거든요. 소방법은 비상조명 1륙수만 나와도 되거든요. 요즘 우리 뭐 지하 2, 3층에 1륙수 나와버리면 난리 나요. 여기는 뭐냐면 정전시 부하 리스트. 까짓 거 내 맘대로 정전되면 이 정도는 동작해줘라라는 리스트고요. 얘는 뭐냐면요. 소방 주범부부터 제온 팬, 뭐 수식 이런 것들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전산부가 들어가죠. 전산부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이건 누구냐? 건물주 맘대로예요.
건물주 생각나는 대로 야 이것은 정전돼도 돌아가야 돼 라는 거고요. 화재진료 소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개를 계산해서 얘가 만약에 500kW가 나오고요. 얘가 만약에 600kW가 나왔다라면요.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해서요. 우리가 수용률을 60%, 뭐 30%, 뭐 이제 이렇게 아니면 또 60%, 뭐 수용률은 30에서 뭐 60% 범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기 용량을 선정했어요. 둘 중에 큰 거. 그럼 보세요. 아주 작은 건물들은 이게 커요. 근데 정말 큰 건물은 뭐냐면 이게 더 커요. 보세요. 만약에 S그룹 사옥 짓는다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변압기 용량이 10,000kW라면 저는 9,000kW 그냥 10,000kW 다 변압기로 발전기로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정전돼도 정전 시에도 전쟁 시에도 어떻게 해요? 건물이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는요.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정전부와 소방부하를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률을 1로 적용을 해요. 1. 그러니까 용량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또 건축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에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이게 힘들면은 이게 용량이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보세요. 여기 합산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0kW 넘어가잖아요. 용량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소방 부하 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래요. 얘는 뭐냐면은 발전기가 있고요. 이게 소방부하가 있고요. 이게 비상부하, 즉 정정시 부하가 있으면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요. 그럼 여기다가 CT 넣어서요. 뭐냐면은 얘를 용량이 초과돼서 얘가 꿀꺽꿀꺽 할 때 되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너만 써라 라는 거죠. 즉 뭐예요? 소방부하를 먼저 보존해줘라 라는 발전기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별도의 이제 공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 차단하려면 아주 쉬워요. CT 하나에다가요. 어떻게 해요? 뭐 계정기 하나 두고요. 여기다가 뭘로요? 차단기 MCCB 오프 되는 거 있거든요. MCCB 중에 오프 신호 받으면 꺼지는 거 있어요. 그것만 하나 달면 되는데 얘를 인증받은 거 해버리니까 각 설계사나 메이커들이 얘를 설치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얘로 가는 거지, 얘로. 근데 너무 커졌다는 거죠, 용량이. 그 다음에 이제 수용률의 적용이에요. 수용률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수용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용률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등을 10,000개 설치했어요. 업무용 빌딩에.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10,000개가 다 켜지지는 않더라고요. 봤더니 8,000개밖에 안 켜지더라. 근데 관찰할 때 이게 중요하겠지. 1시간 평균을 보냐, 24시간 보냐 중요하겠죠. 1시간 동안 이 정도 안 켜지더라. 그럼 얘 수용률은 얼마예요? 80%라는 거죠. 자, 10kg짜리요 펌프를 10개를 설치했어요. 집수정 뭐 하나, 둘, 셋, 네 개, 막 여기 3개씩, 2개씩, 2개씩, 2개씩 다 놨어요. 야, 집수정 펌프 보니까 이 10개가 다 돌지를 않더라. 가만히 하루 종일 1년 365일 살펴보니까 이 중에 몇 개 돌더라? 40%밖에 안 들더라. 4개밖에 안 들더라. 얘는 수용률 얼마예요? 40%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요. 수용률은 누가 구해야 돼요? 수용률은요? 우리는 지금 구해진 걸로 쓰고 있거든요. 전등이 80%밖에 안 켜져를 누가 관찰해야 돼요? 설계자가? 감리자가? 시공사가? CM이? 못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느 훌륭하신 분이 다 설치해놓고 조명이 몇 프로 켜지나 펌프 동력 설비 보고 몇 프로나 켜지는 거를 왠지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린 그걸 사용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영이라면 뭐 맨날 수채설 이거 하지 마시고 소방부하가
정전됐을 때 소방부하가 수용률이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소방부하의 모든 이 부하 리스트를 100%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100%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확인해야 돼요? 설계사가 확인할 수 있고 감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불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 관계자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야, 화재 날 때 지켜보니까 소방부하가 몇 프로 돌더라? 100% 다 돌더라. 소방 펌프도 다 돌고 제연팬도 다 돌고 뭐 경보도 다 하고 이렇게 돌더라라고 소방 관계자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수용률을 1로 쓰라는 건 뭐냐? 100% 쓴다라는 조건인데 불났을 때 보통 한두 집 하면 다 꺼지거든요. 소방부하를 100% 쓸 일이 없거든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기타 부하 1로 하고 또는 건축 정비 설비의 수용률의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소방 관계자들이 근거를 내놔야 돼요. 정전됐더니 소방부를 다 쓰더라 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차후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범위라고 하잖아요. 범위. 기존에 이제 과거부터 나오던 그런 범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2023년도에는 모 대학 교수님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연구 한번 한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만요. 예. 그래서 수용률이라는 것은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연구 데이터를 써서 넣는 엔지니어 치수예요. 엔지니어 치수. 그래서 이게 소방 분야는 이렇게 규정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냐. 근데 우리 전기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수치예요. 내가 수용률 40%도 되고 80%도 돼요. 이건 경험의 수치거든요. 예.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다고요? 불합리적이다고요? 좀 불합리적이다라는 걸 제가 주장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3구조파 전류가 영상 전류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3구조파는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요. 위상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120도, 120도, 120도 하는데요. 이 3, 6, 9 이런 고조파들은요. 항상 이 상 하나가요. 겹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3배수 고조파 같은 경우는 위상이 겹쳐서 360도가 되니까 삼상 고조파 전류합은 0이 되지 않고요. 3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연파와 이 정연파와 정연파를 놓고 보면은 벡터도로 하면은 0이 되는데 3고조파 같은 경우는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겹쳐요. 그래서 3고조파 같은 경우는 120도가 아니므로 겹쳐가지고요. 이 중성분에 어떻게 중성은 항상 3고조파가 흘러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삼상사선식 즉 중성선이 있다라고 보면요. 삼상이 만나는 중성선에는 3배의 고조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영상분 고조파라고 해요. 영상분. 그래서 3고조파는 영산 전류가 되는구나. 120도 이상 차로. 그래서 중첩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과부하 운전이에요.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유입 변압기 같은 거는 과부하 운전 요건이 분명히 있어요. 몰리 변압기도 과부하 운전 요건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단 유입 변압기는 조금 과부하에 좀 잘 견디고요. 몰리 변압기는 좀 소선 위험이 커요.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 운전 조건이 규정마다 좀 많이 달라요.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규정, IC, 그냥 KS 다 다르다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의 파센의 법칙과 패닝의 효과. 전기에서 기초이론이에요. 잘 푸셨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시고 2교시부터 문제풀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